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 특유의 쓸쓸하고 차가운 빗줄기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마트로 향했습니다. 남편 철수가 좋아하는 고등어를 사러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저는 그 사람 입맛을 챙기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트 안은 따뜻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사람들이 장을 보고 아이들이 과자 코너를 기웃거리고 계산대에선 삑삑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수산 코너로 가서 고등어를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머, 영숙 씨?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돌아봤습니다. 계산대 뒤 직원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간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어디서 봤는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 정희예요. 기억 안 나세요? 정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살던 여자. 한두 번 길에서 마주쳐 인사를 나눴던 사이.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선 정희는 제가 기억하던 그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마트 유니폼 안으로 비치는 어깨는 앙상했고 손등엔 거친 일을 많이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무언가 깊은 슬픔을 품은 듯한 그런 눈이었습니다. 아, 정희 씨. 맞아요. 기억나요. 오랜만이네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기서 일하세요? 네, 작년부터요. 생활이 좀 어려워져서. 그 말에 저는 더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계산대 앞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고 정희는 바쁘게 물건을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수고하세요라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꾸 정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보다 2살 어렸던 그 여자. 예전엔 남편과 단둘이 살면서 행복해 보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에 도착해 고등어를 손질하면서도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렸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정희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 보였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와의 재회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로부터 사흘 후 저는 정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어요. 퇴근길에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데 버스 정류장 차양 아래 누군가 웅크리고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정희였어요. 정희 씨? 아, 영숙 씨. 안녕하세요. 정희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옷은 비에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선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우산 없어요? 어디 가세요? 집이 이쪽이라서요. 비가 좀 그치면 가려고요. 저는 제 우산을 펼쳤습니다. 같이 가요. 어차피 저도 이쪽인데. 정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제 우산 아래로 들어왔어요. 둘이서 좁은 우산 하나에 몸을 맞대고 걸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길. 저는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뭐. 정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 후로 정신을 못 차리더니 결국 스스로.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저 우산을 더 정희 쪽으로 기울여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모든 게 무너졌어요. 빚도 생기고 집도 잃고 지금은 원룸 하나 겨우 얻어서 살아요. 그것도 월세 밀려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겠네요. 정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저희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일렁였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가 사는 곳은 좁은 골목 안쪽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여기에요. 들어가 봤자 춥고 좁은 방이지만 정희가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저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젖은 옷, 축 늘어진 어깨,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외로운 뒷모습. 정희 씨. 저는 정희를 불렀습니다. 며칠만 우리 집에 와서 지내요. 정희가 돌아봤습니다.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무슨, 우리 집 방 하나 비어 있어요. 아이들도 다 출가하고 남편이랑 둘이 사는데 방이 남아요. 며칠만 거기서 쉬다 가세요. 전기세 걱정 안 해도 되고 따뜻한 밥도 먹고. 아니에요, 영숙 씨. 그럴 순 없어요. 폐가 되잖아요. 폐가 아니에요. 옛날에 같은 동네 살았던 인연인데 힘들 때 서로 도와야죠.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냥 그 여자가 불쌍해 보였어요. 누군가 손을 내밀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만, 정말 며칠만 신세 질게요. 그렇게 정희는 제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는 분 한 분이 며칠 우리 집에서 지내실 거예요. 남편 철수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누군데? 예전에 같은 동네 살던 정혜 씨. 요즘 형편이 어려우셔서. 철수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우리가 남의 사정까지 챙겨야 해? 며칠만이래요.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는 거지. 철수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날 밤 저는 빈 방을 청소하고 이불을 펴두었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렸고 저는 정희를 돕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준 그 여자가 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왔다는 걸. 정희가 우리 집에 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어요. 정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제 눈치를 보며 방 안에만 있었고 저는 밥을 차려주며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희는 조금씩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정희 씨가 손님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신세 지는데 이것도 못하면 안 되죠. 정희는 부엌을 닦고 빨래를 개고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저는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조금 이상했습니다. 정희는 우리 집 구석구석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세제는 여기 있죠?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냥 보통 그런 데 두잖아요. 하지만 세제는 싱크대 아래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처음 온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희가 차를 끓여 들고 나왔어요. 아저씨, 차 한 잔 드세요. 남편 철수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고맙소라며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둘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요즘 일은 어떠세요? 늙으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지. 회사 다니는 것도 이젠 버거워.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 평생 일하셨잖아요. 정희는 남편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 남편과 다른 여자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모습이. 하지만 저는 그 기분을 애써 무시했어요. 정희는 불쌍한 사람이고 저는 그 사람을 돕고 있는 거니까요. 며칠 후 정희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 집 혼자 꾸리기 힘드셨죠? 저는 수저를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아, 거실에 사진이 있길래 그냥 짐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사진은 벽장 안에 있었습니다. 거실엔 없었어요. 정희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희 씨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너무 우리 집 사정을 잘 아는 것 같아서.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같은 동네 살았으면 소문으로 들었겠지. 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 스며들었어요. 남편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길어졌고 때론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옳은 건가? 내가 선의로 들인 사람이 지금 우리 가정에 무언가 틈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의심하는 게 오히려 나쁜 거라고, 정희는 그냥 고마워서 그러는 거라고 믿으려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면 정희가 먼저 현관으로 나가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했고, 저녁상을 차릴 때도 정희가 남편의 수저를 먼저 챙겨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몸에 좋아요. 정희는 남편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남편도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 덕분에 집안이 활기차네.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활기차다고? 내가 30년 넘게 지켜온 집이 다른 여자가 와서 활기를 불어넣어 준 거라는 건가요? 어느 날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남편과 정희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아저씨 젊었을 때 정말 멋있으시네요. 하, 그때가 좋았지. 힘도 넘치고. 둘은 고개를 맞대고 앨범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오늘 일찍 왔네. 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무언가 제 자리를 빼앗긴 것 같은 기분.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질투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녘이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살금살금 나가보니 남편과 정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잠이 안 오세요? 응. 요즘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있었지.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예전에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말이야. 사고가 한 번 있었어. 사고요? 응. 하청 직원 한 명이 추락했는데 회사에선 그냥 묻어버리라고 했어. 나도 책임자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남편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드세요? 매일 밤 꿈에 나와. 그 사람이
정희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회사가 나쁜 거죠. 그래도 그 사람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해.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그런 짐을 안고 살았다니. 그런데 왜 제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정희에게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과 정희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희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문이 살짝 열린 걸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안을 들여다보니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주위를 살피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건설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박철수.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남편의 죽음. 그 사람 때문이야.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고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세요, 영숙 씨? 돌아보니 정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미소가 없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저는 방 안에서 마주 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방문을 닫고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곤 침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영숙 씨. 이제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 기억나세요? 잘은 모르지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8년 전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제 남편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고층 작업 중에 추락했어요. 등뼈가 부러지고 머리를 다쳤죠. 살았지만 제대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됐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책임을 회피했어요. 현장 책임자는 보고서를 조작했고 제 남편의 실수라고 몰아갔죠. 산재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저는 임신 중이었지만 일을 해야 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제 남편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왜 나만 이렇게 됐을까? 회사는 왜 날 버렸을까? 그러다 결국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정희 씨, 저는 남편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출산 중에 아이도 잃었죠. 조산이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제품에 안겨 숨을 멈춘 아기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누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정희는 서류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날 현장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왜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었는지, 왜 보고서가 조작됐는지. 정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영숙 씨 남편 박철수예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숙 씨도 어젯밤 들었잖아요. 본인이 직접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 편에 서서 제 남편을 버렸어요. 보고서에 서명했고 산재 신청을 방해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이 집을 샀죠. 영숙 씨 가족이 편하게 사는 동안 저는 빚에 쪼들리며 쪽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회사 때문이잖아요. 우리 남편 잘못이 아니에요. 회사는 이미 망했어요. 책임자들은 다 도망갔고 유일하게 남은 건 박철수 뿐이에요. 그 사람은 멀쩡히 살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편하게 늙어가고 있잖아요. 정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영숙 씨가 저를 불쌍히 여겨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을 무너뜨리기 위해.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네. 영숙 씨를 이용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건 복수예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죽었어요. 제 아이도 죽었어요. 저는 모든 걸 잃었죠. 그런데 박철수는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잖아요. 그게 공평한가요? 하지만 이렇게 복수하는 게 옳은 건가요? 옳고 그름을 따질 여유가 없어요. 영숙 씨. 저는 그냥 그 사람이 고통받는 걸 보고 싶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의 반만큼이라도. 정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영숙 씨 남편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게 마음을 열고 죄책감을 토로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그만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복수에서 뭐가 남아요? 당신 남편이 돌아오나요? 아기가 살아나나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정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자도 피해자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 여자는 지금 제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구나. 나가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부르세요. 하지만 영숙 씨 남편의 과거도 함께 드러날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밝혀질 거예요. 정희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구나. 우연한 만남도 불쌍한 사연도 모두 거짓이었구나. 저는 그날 처음으로 선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여보, 정희 씨가 그 사람이 복수하러 온 거래요. 남편은 저녁 식사를 하다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희가 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8년 전 현장 사고, 정희의 남편, 그리고 복수. 남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정희 씨는 당신 탓이라고 생각해요. 회사가 시킨 거였어.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죄책감이 역력했어요. 그 사람을 내보내야 해요. 지금 당장. 알았어. 하지만 정희를 내보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식사 시간에도 거실에서도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영숙 씨, 걱정 마세요. 곧 나갈 거예요. 제가 할 일만 끝나면. 정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영숙 씨 집에 젊은 여자가 들어와 산대.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맨날 밤늦게까지 둘이 있다던데. 저는 마트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골목길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여보. 나도 알아. 회사에서도 다들 수군거려. 남편은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소주병을 들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만 바라봤어요. 정희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아저씨, 힘드시죠? 제가 차 끓여드릴까요? 됐어. 나한테 말 걸지 마. 하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일부러 남편 옆에 앉고 어깨를 스치고 은근한 눈빛을 보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의를 강제로 내보낼 방법도 없었고 경찰을 불러봤자 증거도 없었으니까요. 영숙 씨, 괴로우시죠? 어느 날 밤 정의가 부엌에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후로 모든 게 엉망이 됐죠? 남편은 술만 마시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왜 이러는 거예요? 복수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정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제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남편 일은 정말 안타까워요. 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영숙 씨는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게 어떤 건지. 밤마다 울면서 왜 나만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영숙 씨처럼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편과 손잡고 시장 가고 아기 올 준비하고 미래를 꿈꿨죠. 그런데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책임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람도 알아야 해요. 무너지는 게 어떤 건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게 어떤 건지. 정희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곧 끝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떠나요. 뭐? 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요. 새로 시작해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쳐서 뭐가 달라져? 죄책감은 따라올 텐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은 깊어가고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제가 선의로 데려온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게 폭발한 날이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걸 보고 화가 났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또 술 마셨어요? 미안해. 미안하기만 하면 뭐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정혜 씨를 당장 내보내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가정이 정말 무너져요. 알아. 알아 하지만 그 사람 말이 맞아. 남편이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8년 전 그 사고 내가 막을 수 있었어. 안전장치를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회사 말만 듣고 넘어갔어. 그 사람 남편이 죽은 건 내 책임도 있어. 여보, 매일 밤 꿈에 나와. 그 사람이 피 흘리며 쓰러진 모습이. 나는 그냥 도망친 거야. 책임 회피하고 편하게 살려고.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남편이 우는 걸 봤어요.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고 정희가 나왔습니다. 이제야 인정하시네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요. 당신 잘못이 맞아요. 제 남편은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정희 씨, 저는 정희를 막아섰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충분하잖아요. 우리 남편도 고통받고 있어요. 이제 그만 용서하고 떠나요. 정희는 비웃었습니다. 용서? 영숙 씨는 정말 순진하네요. 용서로 죽은 사람이 돌아오나요? 제가 잃은 시간이 돌아오나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죽여야 속이 풀려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죽이고 싶었어요. 정말로. 정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약병이었어요. 이걸 차에 타서 먹일까 생각했어요. 조금씩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못했어요. 제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살인자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정희는 약병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 사람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거, 가정을 파괴하는 거, 그게 제 복수였어요. 정희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보세요. 영숙 씨는 괴로워하고 박철수는 무너졌고 이 집은 이미 지옥이 됐잖아요. 그래서 만족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해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기뻐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시원하지 않아요. 정희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제 남편도 안 돌아오고 제 아기도 안 돌아오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제 삶은 여전히 지옥이고 영숙 씨 삶도 지옥이 됐을 뿐이에요. 정희는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냥 누군가 제 고통을 알아줬으면 했어요. 혼자만 아프지 않았으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네요. 저는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복수에 가득 찬 여자가 아니라 상처받고 외로운 한 사람이 보였어요. 정희 씨, 저는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남편 일은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남편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를 무너뜨리는 게 답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답이에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복수가 아닌 건 확실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정희도 모두가 지쳐 있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미안해요, 영숙 씨. 그리고 고마웠어요. 어디로 갈 건데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희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박철수 씨, 평생 죄책감 안고 사세요. 그게 당신이 져야 할 짐이에요. 그리고 정희는 비 오는 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희가 떠난 후 우리 삶은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회복이라기보단 상처를 안고 사는 법을 배워갔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은 술을 끊었어요. 대신 매주 상담을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을 마주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것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죠. 영수가 미안해. 남편은 가끔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8년 전에도 그리고 정희 씨가 왔을 때도 이제 그만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알아.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약속해. 우리는 서로를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네 소문은 시간이 지나며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가십거리를 찾아갔고 저희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가끔 비 오는 날이면 저는 정희를 떠올렸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여전히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까? 아니면 조금이나마 평화를 찾았을까?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혜 씨 남편 묘소에 가봐요. 뭐?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늦었지만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시외로 나갔어요. 작은 공동묘지, 구석진 곳에 정희 남편의 묘가 있었습니다.
묘비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영면하소서. 남편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옆에 서서 묵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걸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하늘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비가 올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비 오는 날 데려온 인연. 그날의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꿔놨다.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라는 걸 배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의를 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도 알았다. 정희 씨, 당신이 평화를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땐 서로에게 상처 주는 사이가 아니길. 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인생은 참 복잡합니다. 선과 악이 명확히 나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도 모호해요. 누군가의 고통은 또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낳고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상처를 안고 후회를 품고 그래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럴까?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렸고 빗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비는 모든 걸 씻어내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 삶도 그럴 거예요. 상처는 남지만 그 위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우리는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남편은 매달 정희 남편의 묘소를 찾아가고 저는 가끔 여성 쉼터에 봉사를 나갑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속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며칠 전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저는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있었어요. 영숙 씨, 잘 지내시나요? 저는 지금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많이 벌진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조금 평화로워졌어요.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영숙 씨 덕분에 제가 얼마나 길을 잃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도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찾아뵙고 싶어요. 그땐 적이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친구로.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복수를 위해 만난 사이가 결국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됐으니까요.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